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실에서 유틸리티 담당하는 유재선입니다. 오늘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과 기회 요인 점검하는 자료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저탄소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얼만큼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 재생에너지 믹스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과 수혜 업체 정도 간단하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 교토 의정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은 선진국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신기후 체제에 들어서면서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항구적인 대응 체제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마다 이제 5년마다 이제 각 국가별로 기여 방안 NDC라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과거 한국이 제출했던 NDC 목적은 이제 2030년 기준 연도로 BAU,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계속 지속 성장한다는 걸 가정한 것 대비해서 37% 감축을 목표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30년의 목표 배출량은 약 5억 4천만 톤 정도입니다. BAU 대비 37%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만큼 감소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감축량은 약 2.8억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8억 톤 중에서 이 전환 부분, 이 발전이라든지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환 부분에서 총 5,700만 톤 정도 감축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요걸 조금 나눠 보면요. 기후랑 대기,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 2,400만 톤, 그리고 에너지 세제 개편 및 환경 급전 강화로 3,400만 톤, 그래서 총 5,700만 톤 정도가 전환 부분에서 감축이 된다. 그러니까 총 비율로 따졌을 때는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이 자료는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도 이제 전환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 감축이 핵심입니다. 이제 전환 부분에서는 1.6억 톤, 그리고 2.6억 톤까지 2050년 기준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한국의 전력 시장의 정책에 있어서는 전력 믹스는 산업부, 그리고 전기요금 규제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는 환경부의 저탄소 전략까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장기 공토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은 정부 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시된 목표치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이 그만큼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제 제시된 퍼즐은 전기요금 규제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규제 정비로 완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2050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 절감 목표에서 90% 이상이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21%, 약 4.9 기가톤 정도 되는 감축량이 태양광에서 감축을 할 거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6.3 기가톤, 약 27%를 풍력에서 절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태양광은 따로 챕터를 통해서 다른 연구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저는 풍력 쪽으로 조금 포커싱해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약 540기가와트에서 2050년으로 전체 5,000기가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아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약 2,000기가와트, 그리고 인도가 약 300기가와트. 큰 나라다 보니까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상 풍력은 현재 유럽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영국을 비롯해서 그 유럽의 이제 북유럽, 서유럽 쪽에서 많은 설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성장 잠재력이 앞으로는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좀 뒤이어서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신흥 시장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 풍력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지의 제한도 있겠지만 구조물의 한계에 있어서 크기에 터빈 크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2018년 5메가와트 정도 중반이 상용화가 되었는데 지금 육상 풍력 같은 경우 현재 이 정도 사이즈의 터빈이 상용화 되는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은 지금 10메가, 12메가까지 개발이 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육상 풍력은 요거보다 좀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규모, 이제 블레이드 날의 길이 그리고 터빈 용량에 따라서 발전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용량당 캐펙스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 LCOE 균등화 발전 비용은 해상 풍력에서 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 풍력 쪽에서 성장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야기죠. 미국의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기존 이 시장 전망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약 2조 달러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약 4년간 2조 달러 투자를 하고 15년 안에 전력 발전 분야에서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굉장히 강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망치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기존 전망보다 훨씬 가파른 시장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에너지 믹스 전망 같은 경우에 아직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그 과거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은 2030년 33%, 2040년 40%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재생에너지 3020에서 나왔던 비중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설비 용량,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58기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8차 수급 계획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감안해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태양광은 약 33기가 정도, 풍력은 한 17기가 정도 목표치가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발표된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은 수소 연료 전지도 2022년 내수 1기가, 2040년 내수 8기가와트 보급이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성장 동력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해상 풍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그 한국의 풍력 발전 설비가 약 1.6기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육상 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은 한 130메가 정도, 0.1기가 정도밖에는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 목표치로 제시된 수치가 2030년 12기가, 2034년 20기가로 제시된 걸 감안을 하면요.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의 업사이드가 훨씬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RPS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를 갖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공급 의무자로 의무를 지게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얼만큼 의무 비율만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급을 해라라고 명시한 제도고요. 발전 설비를 통해서 발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외부에서 REC 라는 인증서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국 이거는 REC라는 인증서를 축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고요.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이제 전력 판매 매출 플러스 REC 인증서 판매 수익을 통해서 부족한 수익성을 보충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발전원의 REC 가중치가 얼마만큼 부여가 되느냐, 그리고 REC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냐 장기 전망에 따라서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의 전망치가 좀 가시성이 높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REC 가격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발전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좌우를 하다 보니까 PF 대출을 일으킬 때라든지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에 밸런스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2017년부터
REC가 공급 과잉이 되면서 공급이 좀 초과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시점에 맞춰서 이 REC 현물 가격, 오른쪽 그림에 있는 REC 현물 시장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REC 가격이 빠진다면은, 하락을 한다면은 신규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있어서는 약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원래 이게 매년 1%포인트씩 의무 비율이 상향되던 것이 2021년에는 9%포인트로 전년 대비 2%포인트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에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최종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력시장에서 한국전력이 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조 이상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제 정부한테 해결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리뉴어블 100의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 프리미엄제 같은 경우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C 가중치로 보시면 향후 어떤 발전원이 좋게 될 수 있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임야 태양광은 0.7로 고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이 됐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설비 용량이 목표치 대비 현실 설치된 그 어떤 갭과 그 향후 REC 가중치의 방향을 봤을 때는 향후 설비 용량 증설은 해상풍력에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은 매년 2, 3기가씩 증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은 계획 대비보단 다소 늦은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만큼 향후 계획 대비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서남권 해상풍력 2.4기가, 신안 8.2기가, 울산하고 동남권 합해서 한 6기가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장기 로드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착공 시점은 2022년, 2023년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8메가와트 터빈이 개발될 시점을 예상되는 22년부터도 이제 국산 기자재의 비중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을 좀 관심을 가지자 보면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 풍력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의문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 D&D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디벨로퍼로서 국내외 기자재 이슈랑 관련이 없이 프로젝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빈 개발 시점에 따라서 이제 국내 터빈 제조업체도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발전 대규모 시설을 짓다 보면은 그만큼 인프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프라 구축 관련 전력 기자재 업체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구조물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2020년대 중후반부터 부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발표 모두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